오늘은 30년대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 살펴보도록 할게요. 9반, 10반 아이들이 올려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올려드립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열심히 들으면 그거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도 빨리 올리겠습니다. 저번 시험보다는 조금 더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폭풍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30년대부터 45년까지고요. 민족 말살 통치랑 병참 기지화를 세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선생님이 얘들아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머릿속에 통치 방식과 경제 정책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10년대는 무단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가 아니라 민족 분열 통치,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머릿속에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경제 정책으로는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획, 그 다음에 병참 기지화 이렇게요.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부터 45년까지. 근데 그냥 선생님은 30년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이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가 띡띡띡 나오기 때문에 공부해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참 기지화부터 볼게요. 1차 대전 이후 대공황을 겪으면서 일본은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 광업 분야로 수탈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대공황부터 볼게요. 대공황은 일반 사회 시간에,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Great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큰 우울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요. 대공황. 왜 일어났나요? 이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꼭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빈 화면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공황이라는 사건은 글씨색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씨색을 바꿔볼게요. 네, 대공황 보겠습니다. 대공황은 왜 일어났냐면 1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 1차 대전이 끝났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생산은 계속돼요. 근데 소비가 돼야 안 돼? 소비는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재고가 생깁니다. 재고가 생기면 생산이 점점 줄겠죠. 생산이 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산이 줄면 이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공장이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발생하죠. 실업자가 계속 발생하면 소비를 더 할까요? 안 해요?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면 또 재고가 생기고 생산이 안 되고 굴러가지 않고 실업자가 생기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 대공황이 터져요. 1929년이에요. 연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 이 알고리즘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 방법이 뭐야? How to? 어떻게 해결해야 돼? 각각 나라별로 정책이 다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뉴딜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뉴딜 정책을 펼쳐요. 새로운 딜이지. 뉴딜 정책. 이 뭐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지. 이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진짜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뉴딜 정책을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야? 소비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소비를. 포인트는 소비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소비를 늘리면 재고가 줄고, 그럼 생산이 늘어나고, 그럼 공장이 굴러가고, 실업자가 줄어드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소비라고 본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뉴딜 정책을 펼쳤다고. 근데 이거는 국가가 돈이 많아야 돼. 이 경우는. 국가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식민지가 많았던 나라들도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요.
여기는 식민지가 많아요. 그래서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물건이 소비가 안 된다고? 소비가 안 되면 식민지한테 팔면 되지 라는 참신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걸 블록 경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화폐를 쓰는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그 블록에 짬을 때리는 거지. 이게 블록 경제예요. 근데 국가에 돈도 없어요. 그리고 식민지도 없어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표적으로 독이일이라는 나라입니다. 독이일.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독이일, 일본어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쉽게 외우라고 준 거예요. 독이일, 이렇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에 돈도 없어요. 식민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소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하면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다시 전쟁을 준비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요. 일본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서 합니다. 일본의 전쟁 연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31년, 37년, 41년. 31년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 방금 했던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 세계 공황, 경제가 폭삭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 돈도 없고 식민지도 별로 없었던 일본은 새롭게 전쟁한다고.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왜 계속 일본이 미쳤다고 전쟁을 하지?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쟁이 이해가 되는 거죠. 193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방직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중단해버리고요.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합니다. 남쪽에는 면을 만들고 면을 키우게 하고, 면은 식물입니다.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정책이에요. 남면 북양 정책. 그리고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서 필요한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병참 기지, 이 공급한다는 거, 보급한다는 게 전쟁에서 핵심이거든요. 군사들의 사기가 제일 먼저 결정되기 때문에 보급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참 기지로 만들려는 정책. 1930년대 중화학공업이랑 광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침투합니다. 근데 이 중화학공업이랑 광업은 어디에 만드냐면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에 만들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남한이. 왜냐면 일본이 이렇게 공장을 북쪽으로만 만들어놔서 식민지 공업화가 빠르게 진전돼요.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이 설립됩니다.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꼭 메모치고 알아두세요. 국가총동원법. 한국인을 통제하고 침략 전쟁에 동원하고자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요. 국민징용령을 제정해서 국가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인적, 사람이랑 물적 자원,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거지. 사람, 물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가져갑니다. 국가총동원법 볼게요.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이거 밑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얘가 몇 년대 사료다, 30년대 사료다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이 연도 순서를 싹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이런 게 30년대 법이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국가총동원법, 지원병, 징용령, 학도지원병, 징병, 여자정신근로령. 그러니까 결국 지원해서 받고 지원 안 되니까 끌고 가고, 어린애들 데려가고, 징병으로 끌고 가고, 여자도 끌고 가는, 일본이 싹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30년대
일본은 이제 우리 민족을 지우려고 하지요. 침략 전쟁 확대로 민족 의식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본과 조선이 하나, 내선일체라고 합니다. 일본과 조선이 하나. 일본이 선은 어디냐면 조선이지요. 일본과 조선이 일체,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선일체.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조상은 같다. 일선동조론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화시키려는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게 내선일체라는 글씨, 이런 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동네마다 다 적어놔서. 그래서 협력일치, 세계의 우자, 세계의 노우자, 세계의 우열한 자다. 내하고 선. 보면 이 그림도 사실 일본이 조선인을 조금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근데 일본이 왜 일본인과 조선이 같다고 홍보할까? 일본인과 조선인은 사실 일본인 머릿속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다고 생각할까? 절대 아니지. 조선인을 되게 미개하고 되게 문명화되지 못한 민족이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 뭐 때문에? 전쟁에 끌고 가려고. 전쟁터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일본인과 드디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일본인이 나가는 것처럼 너네도 전쟁에 가서 싸워라. 이렇게. 그래서 직접 총을 주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떤 짓을 하냐면 노몬한 전투라고 하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노몬한 전투. 소련이랑 일본이랑 싸우는 전투인데요. 그러니까 소련의 탱크 부대가 막 내려올 때 이 탱크를 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탱크에 무한궤도 있잖아요. 무한궤도에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나오죠. 이 무한궤도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수류탄을 폭파하면 이 탱크가 망가집니다. 탱크의 약점은 밑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살하는 그런 자살 부대를 조선인들을 많이 시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내선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린 학생을 세뇌시키려고 황국신민서사라는 맹세문을 억지로 외우게 합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지. 그리고 일본 궁성을 향해서 허리 숙여 절하도록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궁성요배라고 하고요.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소학교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소학교로 불렀어요.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창씨개명.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 창씨개명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면 무조건 창씨개명을 했어야 됐어요. 윤동주 시인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간 다음에 쓴 시가 뭐예요?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 받아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친구들 하나둘 다 사라져버렸대. 근데 왜 나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쉽게 쓰여진 시, 이런 맥락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이지요. 나는 창씨개명을 하고 살아있는데 내 친구들은 다 전쟁터 끌려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지. 그래서 윤동주 시를 보면 항상 어떤 게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지. 국어 시간에 배우겠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봤어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창씨개명을 한 거는 친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야 우리 모두 창씨개명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친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창씨개명 제일 먼저 한 사람 누구냐? 이광수입니다. 창씨개명이 거부했을 때 식량이랑 물자 배급이 제외됩니다. 밥을 주지 않아요. 자녀 학교 입학을 안 시킵니다. 우리말 금지시켜버려요. 조선어 과목 폐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글신문 다 폐간시켜버립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어학회 회원을 해산시켜버리지요. 이게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이렇게 궁성요배의 모습이에요. 이 내용은 글쓰기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내선일체 방법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란 그런 것 같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3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